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경이고요. 오늘 이제 그 교직 논술 날라차기 이제 강의 관련해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OT를 진행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책이 되게 이제 일찍 나온다라고 이제 계속 말만 했었는데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신 분들한테 너무 이제 죄송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뭐 다 아실 텐데요. 우선 잠시만요. 이제 파트 1에서는 이제 어떻게 논술 쓰는 거에 대한 것들, 이제 고득점, 이제 스킬에 관한 것들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파트 2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가 있지요. 또 이제 제가 2004년도부터 이제 실어놨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문제 12개 정도를 이제 제가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교재에 비해서 문제는 사실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교직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이제 매년 바꿔가지고 할 수는 없고, 작년에 책을 이제 처음 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들하고 약간 이제 강론서 부분에서 좀 교체하거나 보완해야 될 분들을 좀 보완했고요. 이제 앞부분에 있는 파트 1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나 이제 수정 뭐 이런 부분들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선은 푸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교직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이제 쓰면서 거기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강의를 5회밖에 안 해놨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한 하루에 문제를 한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만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강의 기간을 조금 이제 길게 줬어요. 강의 기간 한 100일 정도씩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쓰는 게 중요하니까, 강의를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쓰고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전까지 그거를 쭉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선 그렇게 드렸고요. 사실은 이거를, 안 써보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이제 제 강의보다는 직접 그걸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강생들 같은 분들 경우에는 우선 이제 저한테 그냥 그날 주시면 이제 되는 거고, 인강생들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회 첨삭을 드리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할 수가 없게 된 점을 되게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패스 카페에 가면은 이제 첨삭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첨삭 게시판에 보면 아마 이제 그 공지 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지 글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첨삭을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고지에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주시는 것보다는 이제 워드로 타이핑 해가지고 줄글로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다시 그걸 이제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원고지 용지로 주면은 제가 거기 있는 문장을 좀 고치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문장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지보다는 줄글로 써가지고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그렇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다라고 보시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고득점 스킬 관련해가지고 강의 한번 진행하고 쉬었다가 기출문제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고득점 스킬 파트 1 관련해가지고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이제 기본형의 지식에 관한 것들이 몇 페이지야? 8페이지인가요? 네, 8페이지. 제가 교재를 저도 이제 오늘 봐가지고 저도 이제 프린트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8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기본형의 지식을 숙지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요, 문제를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통 이제 상황을 주죠. 근데 이제 상황이랑 관련이 없는 문제, 상황이랑 관련이 없이 어떤 이제 개념이라든가
지식을 제시해라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밑밥을 깔지요. 어떤 기본적인 지식 몇 개를 써라라고 그것들을 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제시문의 상황에 어떤 특정 개념이라든가 어떤 이론을 갖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상황에 어떤 배경 이론이라든가 어떤 개념들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활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지식들을 이해를 해야겠지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1유형에서 이야기하는 지식들은 우리가 이제 서답형 문제 푸는 그런 뭐 구조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지식들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뭐 개념을 정의하라든가 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뭐 특징이 뭐냐, 방안이 몇 개냐, 뭐 보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지식들 자체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지식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학부모랑 뭐 원활한 관계를 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개씩 써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 교직 논술을 직접 써가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떤 실제적인 개념들은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그럴싸하게 써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내가 이제 후반 정도 가면은 사실은 내가 어느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그 강론서에 있는 워딩대로 쓸 수는 없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외우지 않았더라도 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후반에 가면은. 근데 내가 후반에도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다. 이걸 쓰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 외워야겠죠. 사실은. 외워야 되는데, 이제 강사들의 개론서, 이론서를 봤을 때 그 이론서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그런 그 짜투리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 지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는 책도 있다.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직 논술 날라차기 부분에 제가 그런 그 개념 확장에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활용적인 지식들을 쓸 수 있도록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에 보면 그럼 여태까지 어떤 것들이 기출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교재 8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제 그 네모 박스를 보면 이제 2004년에는 통합교육의 이제 당위성을 제시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위성, 통합교육의 당위성, 문제점 이런 것을 달달달 외우지는 않는 거지요. 2006년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이론적 관점, 정서행동장애를 바라보는 네 가지 이론적 모델에 대해서 제시해라라고 했고요. 2007년에는 초학문적 접근 방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초학문적 접근 방법의 특징이 뭔지를 3점을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배점 요소가 3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3개의 요소 정도는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2008년에는 이제 교수적 지원의 개념을 써라, 정의를 써라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에 보면 유의사항을 2개 써라. 뭐 이제 조금 힘든 게 2013년에 보면은 2013년 출시에 보면은 마이크로 티칭의 일반적인 과정을 써라. 이제 교육학에 나오는 것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는 2015년에 특수교육 보조원 활용에 숨기능과 역기능을 써라.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우선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지만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외워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 번째 문제, 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지 상황을 해석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죠. 이것도 분명히 기본적인 개념, 이론을 명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이론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입해서 푸는 문제 아닌데 이것을 배경 이론으로 갖고 있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경 이론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죠. 논리적인 일반적인 상식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유형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계속 풀어가면서 이제 숙달을 해 나가면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교재 9페이지에 보면 역대 이제 기출되어 있던 것들이 쭉 있지요. 역대 기출되어 있던 것들을 쭉 보면 우선 이제 제일 나오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우선 통합교육에 관한 것들이에요. 통합교육에서 뭐 협력적인 그런 방법들, 뭐 협력 교수, 뭐 교수 적합화, 특수교육 보조원, 뭐 이런 개념들이고요. 뭐 다른 한 묶음을 묶자면 이제 행동수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가족 지원이랑 관련된 것들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묶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보면 크게 뭐 평이하다라는 생각이 쭉 들고요. 이제 보다가 약간 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2013년도 추시에 가면 우선 이제 마이크로 티칭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또 켈러의 ARCS 관련된 이론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제 추시라는 특수성이 있긴 한데 이제 수험생님들이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특히 이제 교육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모르면 전혀 못 쓰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약간 애매하다라고 뽑는 문제가 뭐냐면 2014년도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자기 교수하고 또래 전략해서 학생의 강점, 약점, 뭐 근거 이런 걸 쓰는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조금 안 돼요.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그 평이한 문제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봤듯이 기출의 흐름에 봤듯이 되게 애매하고 이상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매하고 이상하다라고 해서 안 풀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풀어봐서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는 이제 갑자기 또 너무 쉽게 나왔었죠. 너무 쉽게 나왔었고 이 특수교육 보조원이라는 문제가 제 교재에 이제 역기능과 관련된 부분, 순기능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그 문제점, 뭐 해결 방안 이런 부분들이 우선 이제 들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낼 때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걸 검토를 해달라고 했어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다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도전적이고 굉장히 이제 최신 트렌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보조원과 관련된 것이 너무 구후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교직 논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아까 얘기했죠. 통합교육이라든가 뭐 문제행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조원 부분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젠간 나온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그런 평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조원까지 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냥 큰 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특정 전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강론서에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습 전략 중에 우선 자기 교수하고 또래 교수는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안 나온 게 뭐예요? 협동학습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협동학습. 그렇기 때문에 협동학습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동학습의 뭐 본질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뭐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쭉 기출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는 나올 거는 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2015년도에 보전이 나왔다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쉬운 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 이제 정확한 논제를 분석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당연한 거겠죠.
우선은 이제 논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논점을 파악하고 그 논점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이제 두 가지의 과정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이제 논제 파악이라는 것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직 논술 처음 문제집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조금 시간을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것을 좀 충분히 읽자. 그리고 이것을 좀 충분히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제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작성하게 되겠죠. 이제 개요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요를 작성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계략적으로 작성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핵심 키워드만 넣는 거죠. 핵심 키워드만 넣는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상세하게 넣는 방법. 여기에는 아예 문장까지 다 쓰는 거죠. 문장까지 다 쓰게 된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이제 핵심 키워드로 쓰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문장으로 쓰게 되면 처음에 시간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 쓸 때 더 많은 검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핵심 키워드만 썼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로 개요 쓴 다음에 글을 쓸 때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었을지에 대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성격이 급해서 문장보다는 핵심 키워드로 우선 쓰고선 쓴 다음에 다시 한번 글 쓰기 전에 각 사항을 다시 검토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풀어 쓰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배점 요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점 요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배점 요소별로 몇 가지를 쓸 건지 또 배점 요소별로 문장은 몇 문장을 쓸 건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우선은 1200자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서론이랑 결론 합쳐가지고 보통 이제 400자 정도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론이 몇 자입니까? 본론이 800자예요. 근데 내용 요소가 10점이기 때문에 1점당 80자죠. 80자예요. 보통 한 문장 쓰면 아주 짧게 쓰면 한 40자고 조금 길게 쓰면 뭐 60자, 70자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몇 문장을 쓸 것인지도 개요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조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출제자의 요구들을 정확히 파악하자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그냥 쓰러라는 것보다는 어떤 뭐 사례와 관련해서 써라, 학생의 특징에 근거해서 써라, 이거랑 뭐 연관해서 써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시험 문제지를 보면 어떤 쭉 상황을 주잖아요. 여기에 상황을 주고 여기 문제를 주고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다 요구하는 문항이 뭔지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요 문항을 많이 봐요. 그죠? 그런데 요 문항이 사실은 약간 요약의 성격이 있어요. 요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포인트를 주면 안 되고 여기에서 문항 쭉 서술한 거 있잖아요. 문항 쭉 서술한 거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성의 근거에서 연관지어서 관련지어서 이런 멘트들이 여기에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논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 요약 부분뿐만이 아니고 요 문제를 쭉 줄글로 써놓은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채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럼 어떻게 채점하느냐 그 공개했던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워크숍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위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워크숍 하면서 채점 기준이 뭐다.
정답은 뭐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우선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채점 의원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험 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가채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채점을 굉장히 많은 수의 시험지를 가채점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적은 수의 시험지를 갖다가 가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가채점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오다 보면은 그 가채점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정답을 여기다가 조금 더 뭐 추가하자. 뭐 이거는 어디까지 이 범위를 인정하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수정 보완을 하게 되죠. 채점 기준표를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채점을 하겠죠. 그래서 채점위원 3인이 보통 한 시험지를 채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인이 채점하면 최고점이 있고 중간점이 있고 최하점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점 점수를 이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점수 보통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중간점에 있는 점수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면요. 내가 정답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채점 기준표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면은 그 안에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채점자가 하루에 이제 논술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그게 주의 집중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그 많은 논술을 계속 본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 본 사람이 아니고 붙은 사람이고 한참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뭐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채점자의 컨디션이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날의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쓴 정답도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시사점을 뽑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답을 쓸 때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보통 무엇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보통 이제 뭐 두 가지 찾아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세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네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다섯 가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한 답을 우선 최대한 찾아보고 그 최대한 찾은 답 중에서 이거는 명확하다. 애매한 것들 말고 이건 명확하다 이걸 써야겠죠. 또 내가 표현해서 글로 쓰기에 굉장히 명쾌하고 쉽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답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답을 쓸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채점자의 눈에 한눈에 쏙쏙 들어올수록 답을 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 두루뭉실하게 쓴다든가 쓴 말을 또 쓴다든가 뭐 중언부언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복잡한 문장이라 불필요한 문장을 부가해서 서술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되도록 글자체는 조금 깔끔하게 쓰는 것이 좋겠어요. 글자체는 깔끔하게. 채야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알아보기 쉽고 깔끔한 글자체로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볼펜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볼펜을 자기가 자주 쓰는 볼펜들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펜을 꼭 2개에서 3개 정도 이제 다른 종류의 볼펜을 갖고 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경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테크 관련된 그 펜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그 펜만 써봤고 필통에 그 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막 3, 4개씩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 하이테크 펜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날 시험지랑 이 펜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맞냐면은 하이테크 펜이라는 것이 이게 부드럽게 쓰이는 글 자체가 아니고 약간 이게 조금 거칠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저항감이 있고. 근데 그 답안지에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판화하듯이 이게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계속 끊겨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볼펜을 바꾸려면 손을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뭐 빌리든가 뭐 감독관한테 하나 달라고 하다가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썼어요.
쓰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나중에 막 땀도 나고 내가 이게 판화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볼펜이 계속 끊겨요. 그래서 막 2번씩 계속 이렇게 덧칠하듯이 해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반드시 볼펜이나 이런 것들은 2종류, 3종류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 지금은 또 종이 자체가 그 OMR 종이로 바뀌었어요. OMR 종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이제 학문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점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논제에서는 어떤 특정 이론을 대입해서 써라라는 말이 없었어요. 만약에 특정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답을 쓸 때 이것은 뭐 최소 제한 환경의 개념에 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논제에서 최소 제한 환경의 개념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것을 최소 제한 환경이 뭔지를 갖다가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풀어서.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고 마는 거예요. 또는 뭐 정상화의 원리에 위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채점 위원들은 사실은 뭐 거기에 있지만 다른 이론들까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절하게 그걸 다 해석해가지고 얘가 이런 뜻을 썼구나라고 해석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을 풀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써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서론과 결론을 유형화해라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첨삭을 조금 해봤어요. 이제 해봤더니 가장 안 되는 것이 보니까 이제 서론, 결론 쓰는 것들이 가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서론을 쓸 때 2문장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 쭉 쓰고 두 번째 문장 쓸 때는 뭐 따라서 논점에서 이야기한 내용 이거를 뭐 알아보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그 100자 뭐 150자 요거밖에 안 되죠. 그거밖에 안 돼요. 내용이. 근데 결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평이한 서론, 평이한 결론. 평이하다 못해 너무 진부한 거죠. 왜냐하면 내용 체계에서 서론과 결론에도 점수를 배당하고 있을 건데 점수를 배당하면 서론답게 결론답게 이거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논제에 나온 이거 알아보고자 한다. 이거 논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 분명히 감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론 쓸 게 없으면 이제 150자 쓰면은 나머지 남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말을 본론에다 붙여야 돼요. 분량이 모자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글이 심플한 글이 안 되죠. 뭔가 복잡한 글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론 유형화라 그래서 교재에 서론을 유형화 해놨죠. 결론도 이제 유형화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론을 잘 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제가 써놓은 서론을 외워라 라는 겁니다. 제가 써놓은 서론을 외워라. 여기 서론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테마별로 써놓은 겁니다. 이제 협력, 뭐 협력교수, 협력교 접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수교육 보조원에 관한 것도 어차피 협력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그 맥이 똑같습니다. 서론을 쓰는 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교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에 가는 것들은 제가 맥은 똑같은데 맨 끝에 약간 문구만 바꾼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교수 적합화, 개발화 교육 그리고 교수 전략에 대한 글 하고 다음에 이제 또래 교수 협동학습에 대한 글 하고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것들 요 세 가지가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서론은 세 가지지만은 핵심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도 문장 한 문장 정도만 살짝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렇고 그 뒤에 장에 보면은 법에 대한 거는 단독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서로는 법에 대한 거 그리고 가족 지원에 관한 것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총 핵심 줄기가 4가지인 겁니다. 핵심 줄기가 4가지예요. 그러니까 4가지만 외우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계속 쓰다 보면 다 익혀집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익혀지고 그런 핵심 줄기 4가지를 가지고 쓴 다음에 4가지 쓴 거에서
살짝 문구만 바꿔주면 되겠죠. 본론하고 약간 해당되게끔 뭐 사례를 약간 바꿔준다든가 뒤에 뭐 이런 것들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서론을 못 쓰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을 외워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첨삭하면서 많이 얘기해 줬어요. 수험생들한테. 차라리 교재 몇 페이지에 이걸 보고 이대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쓸 바에는. 근데 그걸 많이 안 바꾸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써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서론에서 이거 알아보고자 한다. 이거 논해보고자 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진부하고 굉장히 서론 같지 않은 서론이다. 질 떨어지는 서론이다. 그래서 약간 이런 멘트는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서론 쓰는 법을 이제 보면요. 교재로 돌아가서 서론 쓰는 법을 이제 네모 박스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서론은 주의 환기나 문제 제기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요. 서론이 주의 환기나 문제 제기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 알아보자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 제기나 주의 환기의 기능이 없는 거지요. 또 서론은 글을 쓰는 동기라든가 목적,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쓸 때는 내가 왜 이 테마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론을 써야 된다. 세 번째, 서론은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한 문단으로 쓴다. 그래서 한 문단의 크기는 200자에서 250자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 200자는 돼야 되고 250자를 조금 넘어도 되겠지. 예를 들어 300자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결론에서 조금 줄여야겠죠. 약간 문장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서론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서론을 처음에 첫 문장을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용어의 개념 풀이로 시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통합교육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장특법에 있는 통합교육의 정의, 뭐 통합교육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제의 중요성, 뭐 심각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 뭐 특수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유 때문에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쪽에 진술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이 약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앞에 약간 한 문장 정도 깔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런 진술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문장 정도 더 붙여줘야 됩니다. 한 문장 정도 부연 설명 붙여주고 그 다음이 이제 한데요. 처음에 이제 서론 시작할 때 이제 일반적 진술을 한다 그랬죠. 일반적 진술하고 이거와 관련된 뭐 이유라든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하지요. 그죠? 약간 이제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이제 평이한 서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강조점이 들어가야 돼요. 강조점. 그러니까 특히 뭐는 이렇다. 이런 강조점이 들어가요. 특히라는 워딩이 들어가줘야 돼요. 특히 뭐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특히가 들어가려면 강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진술이 조금 포괄적인 진술이 돼야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큰 틀의 포괄적 진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조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특히를 써서. 또는 강조점 말고 역접을 붙여줘도 됩니다. 역접을.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굉장히 평이한 진술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특수교육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들어가줘야지 서론이 뭔가 생동감이 있고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것을 강조했죠. 특히 강조점 할 때는 특히라는 워딩을 쓰다시 특히 뭐 사례의 뭐 제시문에 있는 사례처럼 뭐 아니면 사례의 뭐 누구의 경험처럼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고요. 역접은 반대되는 것들 개념 붙여주는 더 좋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장이 나와야 됩니다. 주장.
그래서 또는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요소, 네 가지의 요소들이 서론에 다 들어가줘야지 약간 논리적인 서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쓰다 보면은 약간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요 네 가지의 요소들이 들어가야지 굉장히 질 높은 서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서론 유형화 한번 보면. 서론 유형화, 협력하고 협력교수 한번 보면 흔히 일반적인 지수를 하는 거죠.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 유명한 말을 쓴 거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못한다고 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추가 진술은 이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죠.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사의 질이 교육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접을 붙이는 거죠. 그러나 통합교육에 있어서는 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붙이는 겁니다. 역접을. 그 다음 주장이 나와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 저는 그 뒤에 보면은 다시 강조점을 하나 붙였죠. 그래서 사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례처럼 일반 학급에 통합된 경우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본론에 나오게 되겠죠. 약간 이제 이런 구조로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보조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똑같이 썼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또 일반 교사, 특수교사의 협력 부분을 넣었는데 밑에서는 보조원과의 협력, 보조원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멘트만 바꾼 거예요. 이제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고요. 밑에 있는 이제 교수적합화, 개별화 교육, 이제 교수 전략에 있는 것들을 보면 21세기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이제 매우 다양하다라고 제가 이제 멘트를 쳤습니다. 우선은 첫 문장을 쓸 때는 약간 강렬한 문장을 쓰면 좋아요. 굉장히 간결하면서 뭔가 이펙트가 있는 문장을 우선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양하다. 그럼 이제 부가 설명해줘야겠죠. 이들은 학업 수행 능력뿐만 아니고 행동이나 행동 특성에도 다양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냥 앞에는 일반적 진술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특히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좁혀가는 거죠. 특히 장애 아동은 인지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습 능력을 보이고 있어서 비장애 학생에게 맞춰진 일반적인 수업으로는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좁혀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수업 가지고는 장애 학생의 요구를 만족하기 힘들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주장해야죠.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인데요. 법에 대한 것들은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장특법이 왜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들을 했고요. 그래서 장특법은 소유자의 요구를 담아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율실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이제 개정되었다 또는 제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 진술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해서 역접을 붙였죠. 그러나 교사가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모른다면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주장. 따라서 교사들은 장특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지원 같은 것이
제일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일 쓰기가 힘들고요. 가정은 이제 최초의 학교이자 끊임없이 협력해야 될 교육의 동반자이다. 약간 이펙트 있는 문장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을 한 거죠.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교는 가정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쓴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장애 학생의 경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쓴 거고, 마지막에 주장해야겠지요.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쓴 겁니다. 약간 이런 요소들로 쓰시면 되겠고요. 서론 여러 개 있지만 큰 뿌리로 4개입니다. 딱 4개 정도만 흐름을 외우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쓸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켈러의 ARCS가 나왔잖아요. 켈러의 ARCS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교수 전략과 관련된 것들을 그냥 쓰면 돼요. 교수 전략과 관련된 거 쓰고 마지막에 약간 그런 것들 첨가해가지고 쓰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쓰는 법인데요. 결론을 쓰려면 이제 3가지의 구조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서론은 4가지 구조로 이야기했잖아요.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재강조입니다. 재강조. 본론에서 어떤 것을 강조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한 문장에 간결한 이펙트 있는 문장으로 재강조를 해준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요약이겠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망하고 기대입니다. 요약했지요, 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기대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요 2개를 합쳐서 쓸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한 만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써주면 요약하고 전망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재강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재강조 할 때 쓰기가 힘들어요. 재강조를 짧게 핵심 있게 재강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면 교재 이제 문장을 제가 뽑아놨어요. 여러 가지 문장을. 여기 있는 문장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주제 도입에 유용한 이제 포괄적인 문구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문장씩 쓰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잘 쓰는 건 뭐냐면, 장애 아동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소중하다. 요거 잘 쓰고요. 그 밑에 있는 학교는 장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갖고 있다. 요것도 잘 써요. 그러니까 이건 다 들어가요.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앞문장에 우선은 그거를 딱 씁니다. 우선 그거 쓴 다음에 뒤에 이제 요약하는 거 쓰는 거고, 그 마지막에 있는 이제 교수 적합화는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요것도 제가 자주 쓰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효과적인 교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효과적이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자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 적합화, 교수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교수 적합화는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요약해 주겠죠. 본론의 내용은 요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결론도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본문은 이제 단도직입으로 작성해라 라는 건데요. 본문은 단도직입으로 작성해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단 구조하고요. 문단 구조 및 이제 문장의 이제 일치도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건데, 사람들이 본문을 쓸 때 어떤 특정 체계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채점자가 채점할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글들을 갖다가 2번 읽고 3번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쉽게 읽고 끝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명확하게 채점자한테 딱 보여야 돼요. 답이.
그래서 이제 본문을 쓸 때는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내 답은 이거니까 채점자님 여기 있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단 구조 및 문장의 일치도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배점 요소가 있으면 보통 이걸 문단으로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첫째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첫째 뭐 교사 일은 뭐뭐 한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이는 예를 들어서 뭐뭐 때문이다 라고 썼다고 쳐요. 그럼 마지막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을 써야 되니까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썼다 라고 보면 총 3문장이죠. 3문장입니다. 그럼 3문장의 배점 요소가 깔끔하게 딱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이런 문장 구조를 썼다. 앞에서 이런 문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 둘째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구조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써야 된다. 그래야지 채점자가 봤을 때 이 글의 구조가 딱 명확하게 A, B, C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답은 여기 있고 첫째 끝났으니까 둘째에서도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막 수식 관계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복문을 여러 개 쓰고 또 첫 번째는 문장을 3문장 썼는데 여기에는 막 부연 설명해 가지고 5문장이 되고 막 이러면 답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일일이 5문제 중에 어떤 건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점자가 그걸 보면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런 뭐 복잡한 문장 다 해석하면서 이게 답이구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읽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단 구조랑 문장을 일치시켜라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을 써라 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내공이 필요하죠. 근데 약간 이제 백지 상태면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백지 상태면은 오히려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가 쉬운데 약간 이제 이상한 습관들이 들려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럼 어떤 것이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인가를 제가 여기다가 박스에 이제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문단은 문제의 이제 배점 요소에 따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배점에서 뭐 3점, 4점, 3점으로 되어 있으면 3점짜리 한 묶음, 4점짜리 한 묶음, 3점짜리 한 묶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주장은 항상 두 갈식으로 작성하고 이유나 근거를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A는 B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두 갈식으로 딱 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핵심 배점 요소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부연하지 않는다. 추가적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두 문장으로 썼으면 계속 두 문장으로 쓰고 한 문장으로 썼으면 그냥 거기다 핵심 요소 넣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쓰는데 여기다가 계속 막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뒤에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붙이게 되면 채점자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3문장 썼으면 둘째에서도 3문장, 셋째에서도 3문장으로 써야 된다. 또 비슷한 내용인데 다섯 번째, 지나치게 이제 장황하게 서술하거나 불필요한 어구를 반복해서 서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약간 글 쓰는 능력이 약간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좀 짧게 쓰십시오. 길게 쓰지 말고 굉장히 길게 쓰면 내가 이제 그런 필력이 없는데 길게 쓰려고 그러면 자꾸 수식 관계, 주술 관계가 엉키게 되거든요. 엉키게 되면 굉장히 글을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글을 짧게 쓴다. 무조건. 그럼 차라리 짧게 써서 2문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길게 장황하게 쓰다 보면 글이 다 엉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투적이라든가 뭐 감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상투적인 표현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자 한다. 이거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 결론 쓸 때 특히 앞에서 이거 알아봤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 쓸 때 앞에서 이런 거
알아보았다. 이렇게 쓰는 데는 굉장히 상투적인 겁니다. 다 알아요. 앞에서 알아본 거. 그럼 뭐하러 씁니까? 결론은 어차피 두 문장, 세 문장밖에 안 쓰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채우려고 이 요소, 이 요소, 이 요소 알아봤다고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강렬한 도입을 해야 돼요. 결론에서 처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뭐 이제 군더더기 표현 아까 이야기했죠. 수식관계가 엉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이제 조사 같은 경우 이제 자세히 정확하게 써야 되고 이제 피동문을 자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영어식의 표현 이런 거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피동문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이 쓰다가 본인이 막 수식관계가 얽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 피동으로 쓰지 말고 그냥 능동문으로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식관계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수식어가 많다 보면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첨삭을 할 때 첨삭을 이제 하면서 여기다가 막 문장을 써줍니다. 중간에 막 문구를 써줘가지고 조금 이상한 문구를 갖다가 조금 괜찮은 문구로 만들어줘요.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못해주는 첨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손댈 수가 없는 첨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바꿔주려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바꿔주기가 힘들다라는 첨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첨삭하다 보면 왜 제 거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문구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손댈 수가 없어서. 근데 약간 이런 분들은 본인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첨삭 받다 보면 내가 진짜 문장에 필력이 없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자꾸 꼬여 있는 걸 쓰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하게 어떤 그 워딩을 삽입 안 해주고 일반적으로 이 부분 뭐가 문제다라고 계속 이게 문제다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문장의 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자꾸 습관대로 쓰지 마시고 백지 상태에서 쓴다. 짧게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박스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지시어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써야지 문장이 평이해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성이 확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문단을 시작할 때 보면 무엇을 살펴보면 무엇은 뭐 다음과 같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도입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라든가 이제 주장을 할 때는 따라서 저는 이제 따라서를 많이 쓰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써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본론 쓸 때는 짧게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론 쓸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따라서를 썼어요. 그러면은 앞에 뭐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라든가 뭐 이거 하기에는 이유라든가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달랑 한 문장 썼어요. 한 문장 쓰고 바로 따라서 바로 그러므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론은 상관이 없어요. 본론은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근데 서론에서는 앞에 적어도 두 문장 정도는 써주고 따라서나 나와야 되는데 한 문장 일반적 진술 쭉 하고서 따라서 이거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조금 논리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근거라든가 이유를 서술할 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쓰고요. 저는 많이 쓰는 게 이거 많이 씁니다.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것들 많이 써요.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 그래서 또한 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논점의 재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쭉 썼는데 뭘 빼먹었어요. 만약에 쓰다가 만약에 뺐어요. 만약에 쓰다가 그러면은 거기 다시 시작해야 돼서 삽입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늦게라도. 그러면은 그 밖에 뭐 그 외에 아울러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론 쓰다가 보면은 이제 이따가 나올 건데요. 결론 쓰다 보면은 분량이 모자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아울러 쓰는 겁니다. 아울러 특수교사의 뭐 노력이라든가 열정들이 뭐 가미되면 뭐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뒤에다가 아울러.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제 5번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6번 문장 수와 글자 수를 기억하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